자, 그럼 2015년 자 부동산 콘서트 자 막을 올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해 주실 분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고상철 거연도 보상한 고상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고상철 교수님을 잘 지냅니다. 근데 한 올해 며칠 주초가? 제가 올해 이제 만 39입니다. 39년 전에 우리 고상철 부모님께서 고상철 우리 선생님을 탄생시켰대요. 나서 이름을 지었대요. 철이라고. 그 철이라고 지은 거 쇳덩어리. 그래서 이제 호적 신고를 하러 가게 됐대요. 그래서 갔더니 고철, 이거 고철동이네. 그래서 아버님께서 생각했대요. 아, 고철도 물론인데 하철, 중철, 상철 같은 것이면 상철을 하자. 그래서 상철, 좋은 위에 있는 철 덩어리. 그 다음에 꽃잡이는 고상철, 최고의 고철 덩어리네. 예, 값이 좀 나갔다며요. 네, 비쌉니다. 예, 값이 좀 비싸다 그랬다고요. 자, 어쨌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질문을 하고 그러면 답변을 하면 일단 적극적인 사람이 항상 뭘 얻어도 얻는 것 같아. 만약에 아까 전에 제일 먼 강을 건너오신 분 누구예요? 그러면 뭐를 대답해야지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생각이 났는데 요단강. 멀리서 죽다 살아나서 오신 분들 많을 건데 저는 순간 이제 넌센스 퀴즈 하면 누가 답변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근데 답변을 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이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좋게 갈 것 같고요. 이 추운 겨울에 고생하셔서 멀리 천안 저기 전남에서 닦고 오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고생해서 올라오셨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할 거는 2015년도에 토지 관련된 내용 조금 하고 앞으로 이제 2016년에 토지를 어떻게 내가 여기는 이제 중개를 하신 분도 계시고 투자를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라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토미 교수님한테 제 바톤을 넘길 겁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70분이기 때문에 지금 2시 20분입니다. 그래서 3시 한 반 정도까지 제가 좀 필요한 것들 보여드리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근데 오늘 혹시 난 이번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다. 이 손 좀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건강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난 국민중개사 상관없이 그냥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부동산 관련된 업을 좀 투자를 좀 하고 싶어서 오셨다라는 분이 계세요? 예. 적극적이시네. 예, 되겠습니다. 예. 대충 이제 반 정도가 이번에 이제 시험 보신 분이고 3분의 1 정도는 개별적으로 그냥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 랜드프로에서는 여러 가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토지 강의도 있고 재개발 강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수익형 부동산 강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할 파트는 여기 파트입니다. 2016년 이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 말은 거창한데 제가 지금 잡은 건 뭐냐면 2015년으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2016년에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2012년 12월 초다 보니까 정책이 아직 발표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세법 관련된 거는 개정이 좀 많이 될 거고요. 이제 돈법 관련된 내용도 좀 개정이 될 건데 아직까지 발표된 게 없어서 개략적으로 좀 내가 땅을 투자 한번 해보겠다. 어디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이냐. 그런 거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요. 혹시 땅을 100만 원으로 주고 땅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100만 원짜리 땅 사본 적 있다. 네, 선물 줄게. 아까 전에 그 선물보다 더 좋은 것도 줄 수 있어요? 네. 없네? 100만 원 이하짜리 땅들도 되게 많이 있는 건 아시죠? 80만 원짜리 땅도 있고 15만 원짜리 땅도 봤어요. 네. 경매나 공매에 보면 물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제 토지 그러면은 이제 약간 부담스럽잖아. 네. 토지 그러면 어렵고 좀 부담스럽고 재미없고 그런데 근데 약간 눈을 잠깐 돌리면 괜찮은 물건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 어디로 좀 봐야 될 거냐. 그리고 이제 제가 책에 쓸 내용 중에 하나인데 토지를 사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다 해서 공법의 신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공법의 신은 누구예요? 어떻게 알았어? 토지를 사는 게 제일 쉬운 일인 이유는 뭐냐면 마음에 들면 사면 되죠. 사면 되는데 제일 어려운 일은 그 토지 다시 파는 겁니다. 사는 거는 쉬운데 처리가 안 되는 게 토지라 내가 저 토지를 살 때 나중에 팔 수 있겠구나. 내가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겠구나. 그런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토지 사는 건 쉬운데 나중에 팔 때 어떻게 팔 거냐 그걸 생각하고 토지를 사면 어렵지는 않을 거고 금액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는 토지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게 은행에 신한은행에서 고객 1,300명을 이제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여기 그 베이비붐 세대면은 1957년도부터 1963년, 그러니까 7년간에 태어나셨던 분들을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작년부터 은퇴를 시작했어요. 은퇴를 시작해서 한 해 그 700만 명 정도 되는데 700만 명 정도 중에 한 해 100만 명씩 은퇴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100만 명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수익이 되는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건데 이 첫 번째가 보유주택을 만약에 이분들이 은퇴를 하시면 매각을 할 때 그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집을 좀 줄이는 거예요. 그걸 다운사이징이라고 그러거든요. 30평에서 살았는데 아들이 군대 가고 딸이 시집 가고 나니까 32평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팔고 좀 작은 평형대로 가면서 그 자금으로 뭐 할 거냐 했더니 1등이 수익형 부동산하고 상가였었어요.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하고 뭐 예금 적금도 있고 주식 채권도 있는데 그중에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은퇴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왜? 계속적으로 내가 월세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은퇴 후에 만약에 투자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거의 다 상가였어요. 상가는 뭐가 나오는 거죠? 월세가 나오는 거니까 안정적인 거 원한다는 얘기지. 근데 어느 정도 은퇴할 때쯤 되면 약간 여유 자본이 있는 분들은 그 다음에 2등이 이제 토지였어요. 예. 관심은 있는데 건드리지를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상가가 22%, 토지 16%고 여러분이 아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15.4%예요. 근데 서울시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취득해서 수익을 발생하려면 수익률이 보통 한 4.5% 정도면 산다고 해요. 4.5%. 그러니까 4%에서 5% 정도 나오면 취득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토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잘 잡으면 100%도 나옵니다. 150%도 나오고. 근데 이쪽 부분은 일단 매달 월세가 나오니까 자기는 생각을 해보겠다는데 이 부분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는 사람도 되게 많고 제가 의뢰받거나 하는 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이제 퇴직하면서 뭐가 좀 사고 싶은데 어느 쪽에 땅을 좀 샀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지금 현재 2015년도는 토지가 가격이 올라가는 해였어요? 좀 떨어지던 해였어요? 2015년도는? 올라가던 해였어요. 2014년도는? 올라가던 해였어요. 2013년은? 올라가던 해였어요. 2012년은? 올라가던 해야. 2011년은? 올라가던 해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던 적은 별로 없어. 토지는 계속 올라갔는데 등락이 셌냐, 예를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갔냐, 약간 완만하게 올라갔냐 이 차이점이었지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공시가는 항상 올랐다가 약간의 그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중에 가장 안정적인 부분이긴 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럼 땅을 사면 언제쯤 파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물어봐요. 가장 제가 볼 때 가장 알맞은 날짜는 5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10년은 너무 장기고 2년, 3년에서는 수익 내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야. 그래서 보통 한 5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은퇴 후에 선호한 주택 규모를 봤더니 지금 현재 여기 1등이 83제곱미터 초과해서 99니까 32평형대 있죠. 그 아파트가 이제 선호한 규모 주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좀 작은 거. 이 사람들이 옛날에 27%가 아니라 50%였는데 이게 커졌어요. 즉 다운사이징 하고 있다는 얘기야. 내가 은퇴를 하면 내 집을 팔아서 그 돈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개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일거리가 많아지면 그런 고객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중개업을 하실 분들은 내 고객의 타겟이 많아지면 그 타겟을 잡고서 내가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잠깐 보여드렸고 자 이거 보시면 요 전화 받아본 적 있으시나? 고객님 좋은 땅 사세요라고 하는 이런 사람 받아봤죠? 이거 기획부동산이죠? 그래서 하나 여쭙고 와야지. 기획부동산 그러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미지가 나쁜 거라고 돼 있죠. 근데 기획부동산 중에 좋은 기획부동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중간에 그들이 차익을 먹기 때문에 좋은 부동산이든 나쁜 부동산이든 그 중간에 그들이 먹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안 끼고 내가 취득할 때 그 수익이 더 나는 거야. 그래서 기획부동산을 굳이 통할 필요 없고 현지 가서
자기가 임장을 통해서 그 주변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지양하시고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땅값이 계속 올랐던 지역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디였냐면 여기 철도 라인하고요. 도로 라인에서 현재 개설이 되고 있어요. 철도랑 도로가 개설되는 이유는 그 지역이 뭐가 되니까 개설이 되는 거죠? 개발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호재였던 게 뭐냐면 새만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국책 사업하고 평택의 이제 어떤 개발 사업하고 당진 쪽 개발 사업에 산업단지 큰 게 들어왔어요. 당진에 뭐가 들어왔죠? 당진에? H로 시작하는데. 현대제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진에 뭐가 들어가고 어느 산업단지가 들어가냐에 따라 그 산업단지가 들어가면 당연히 뭐요? 운송하기 위한 뭐가 깔려야 돼? 도로, 철도가 깔려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도로, 철도가 깔렸다는 얘기는 그 지역 내에 뭐가 개발 호재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게 없었으면 땅값이 올라갈 일이 없죠. 땅 가격은 땅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뭐를 하니까 토지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걸 찾아내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그 투자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투기 바람이 많이 일었던 이유는 일단 제2공항이 이제 선정이 됐고 그 송산 쪽에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도 많았고 해서 여러 가지 호재가 2015년도에 있었는데 그렇다고 2016년에 싹 바뀐다 그런 건 아니에요. 15년에 있던 게 연결이 되면서 꾸준히 또 나갈 건데 지금 현재 내가 만약에 소액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일단 토지를 내가 사고 싶으면 서울에 있는 땅을 사야 되냐 수원에 있는 땅을 사야 되냐 뭐 이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요즘에 이슈가 됐던 지역이 어디였었냐면 평택이에요. 평택.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일단 평택으로 가야 되는데 평택이 제가 옛날에 2005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갔을 때 평택 인구가 되게 적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30만에서 40만 사이가 안 됐을 때였는데 지금 현재 거기 평택의 인구 계획 보시면 112만을 목표로 합니다. 112만이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 있는 시 중에 제일 인구 많은 시가 어느 시인지 혹시 아세요? 수원시가 1등이에요. 수원시가 제일 많아. 두 번째가 성남하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성남하고 어디? 네? 고양시가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성남하고 고양이 지금 고양이 치고 올라온 거죠. 성남 따라온 건데 그럼 거기 인구가 112만, 110만, 100만 겨우 넘었어요. 근데 평택이 지금 30만이었어요. 10년, 15년 전에만 해도. 근데 그 30만 인구가 112만을 목적으로 간대. 그럼 인구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뭘 해야 된다는 얘기 당연히? 개발해야 돼요. 집 지어야 되고 산업단지에서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 도로 깔아야 돼. 그리고 해당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 안 하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구 늘리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뭘 짓는 거야? 공장 짓는 거예요. 공장을 짓는데 대규모로 져야 되니까 산업단지 가는 거지. 국가산업단지나 도시첨단 산업단지 같은 거 져야 되는데 그 이슈가 제일 많았던 데가 평택이라 내가 만약에 지금 자본주의 여유분이 좀 있다. 내가 한 1억이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있다. 그러면 어디다 묻어두는 게 맞을 거예요? 평택이 맞아. 근데 평택이 맞는데 지금은 늦은 거예요. 10년 전에 갔었으면 분명히 평택은 돼. 근데 제가 10년 전에 봤을 때 평택이 저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은 많이 못 했었어요. 근데 계속 왔다 갔다 보니까 그때 평택 갔어야 되는데 늦었다. 그럼 10년이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후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 다시는 후회 안 하려면 10년 전에 내가 봤던 평택하고 똑같은 데를 찾아야 돼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제가 평택이 이렇게 10년 동안 땅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그러면 평택이랑 똑같이 10년 뒤에 똑같이 될 땅을 찾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두 번째가 당진입니다. 당진. 평택 바로 밑에 있는 건 아시죠? 분위기가 이럴 때는 뭐 상품을 또 줘야 되는 건가? 그 평택 밑에 옆에 왼쪽으로 가면 다리 그 바닥 좀 건너면 바로 당진 있어요. 우리 랜드프로 사장님이 고향이 당진인 것 같은데 당진 쪽이 완전 시골이거든요. 그 땅값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거기가 곧 한 3년, 2년, 3년 안에는 당진이 평택같이 될 거야. 그럼 이제 당진에서 조금만 쭉 내려오면 또 어디 있어요? 당진 밑에 좀 내려오면? 새만금 있어요. 새만금.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보는 게 지금 현재 새만금입니다. 근데 새만금이라는 데 단어를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는데 새만금이 뭐를 하는 동네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10년 뒤에 요 새만금 지금 가면 평택 10년 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갔을 때 평택은 단순히 그때 평택에 항이 있고 중간에 안중이나 이쪽 지역에 쭉 개발 좀만 돼 있고 그때 개발 계획이 좀 발표됐던 게 어떤 산업단지 집어넣겠다, 브레인시티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 발표가 될 쯤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새만금이 10년 전에 그 상황하고 되게 유사해.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만들겠다는 계획만 발표돼서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새만금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새만금이 도대체 뭐야? 그래서 한번 싹 한번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집에 갈 때 내가 앞으로 이제 어느 쪽을 좀 공부를 해야겠다. 어느 쪽을 좀 주시해야겠다. 그 생각을 가지시고 간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세미나는 10년 뒤에도 또 할 거거든요. 그 10년 뒤에 자기가 새만금 쪽을 갔다 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수익이 좀 생겼다. 그럼 이제 랜드프로에 좀 기여 좀 해주셔야 돼. 나중에 뭐 그때 당시에 내가 만약에 그쪽에 관심이 없었으면 그때 그쪽에 그만큼 내 수익을 못 올렸을 텐데 하는 후회되는 사람이 분명히 여기 300명 중에 제 생각에는 3명에서 4명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땅을 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지. 그 땅은 뭘 살 건데? 그럼 맹지를 사야 되냐? 돌에 붙은 땅을 사야 되냐? 그건 아주 세부적인 부분으로 가는 거고 지금 현재는 그쪽 지역이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치 상승률이 높을 거다라는 걸 판단하는데 아마 제 쪽에는 이제 평택에서 당진에서 새만금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도를 봐야 돼요. 어디에 있는 건데? 어디? 일단 서울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대한민국 서울인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서울의 중심부가 어디죠? 서울의 중심부. 일단 서울시를 딱 봤을 때 중심이 뭐예요? 서울 종로 용산 쪽이잖아. 맞죠? 거기서 쭉 내려오다 보면 중간에 뭐가 걸려요? 쭉 그대로 쭉 내려오면 수원 나와. 수원 나온 다음에 쭉 내려오다 뭐 걸려요? 동탄 나온 다음에 또 뭐 나오죠? 평택. 제 모양 보면 다 나와요. 잘 봐. 네. 평택. 쭉 가다 보면 이제 왼쪽에 새만금 쭉 해가지고 밑에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라인이 지금 이제 왜 이 라인을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의 도로는요, 축이라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축이 8개 축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축 라인에서 개발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내려가면 도로 라인을 끼고 그쪽 주변에 예를 들어 산업단지가 들어가지 뜬금없이 저기다 집어넣고 도로 깔지는 않는단 말이야. 일단 기존에 정해져 있는 축의 주변에다가 산업단지를 넣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거 아마 그 프린트에 없을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만든 거라서 중간에 없는 거는 어제 저녁에 한 거예요. 프린트 일단 해야 되니까 자료를 보냈다가 어제 저녁에 시간이 나서 제가 한번 프린트 한번 해본 건데 확대해 볼게요. 여기 빨간색 표시가 뭘 것 같으세요? 평택이에요. 평택이에요. 확대해 볼까요? 여기 평택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서울에서 중심으로 쭉 내려오면 이쪽이 평택 라인입니다. 그럼 요쪽이 뭐예요? 당진이에요. 당진. 그리고 이제 이쪽이 라인 당진이고 이쪽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예정지죠. 충남이고 여기가 이제 그 세종시고 확대해 볼게요. 그럼 평택 라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 라인이거든요. 그럼 이제 평택시라는 시를 도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라 하려면 제일 먼저 짜야 되는 게 행정계획인데 그 평택시 기본계획을 보면 평택시는 뭐로 만들겠다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토지를 투자할 사람 입장이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인구계획을 봐야 돼요. 인구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계획 중에서 산업단지나 뭐가 들어갈 거냐 그걸 봐야 되는데 그 계획상에서 보면 여기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쪽 라인에는 산업단지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여기가 고도기라는 게 들어간 거야. 그리고 저기 어디야 미군기지 이전하면서 이제 해당 지역 새로씩 개발한다는 인구가 거기가 5만 세대가 들어가요. 5만 세대. 5만 세대면은 3인 가구 잡았을 때 15만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하나에 15만 명을 때려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 개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고 요 앞에가 뭐라고 그랬지 아까? 여기 당진. 여기가 이제 평택이고 여기가 당진이에요. 이쪽 쭉 내려가면 이제 이쪽으로 쭉 내려올게요. 쭉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자유구역 또 있죠. 여기 경제자유구역 있고 여기 경제자유구역 있는데 여기가 새만금입니다. 이쪽이 이제 그 밑에가 이제 부안이고 여기가 군산이에요. 그래서 이 서해안 라인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지도상에서 지금 볼 때 그 사각형 라인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사각형 라인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국토종합계획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한 곳에 어느 곳에 치우쳐서 개발하면 안 된다.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를 다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수도권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무산이 되니까 세종시라도 보내가지고 행정을 중간으로 보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라인 중에서 지금 보세요. 산업단지가 제일 많았던 지역이 항있던 지역이 이쪽 라인이잖아. 이쪽이었던 이유는 이쪽 왼쪽 라인이 대부분 뭐였죠? 대부분 농사 짓는 땅이었어요. 평야라고 그래요. 평야. 혹시 우리나라에서 지평선 끝이 보이는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그 평야, 김제평야. 호남평야 중에 김제평야. 김제 몰라? 김제평야 알죠? 예를 들어서 호남평야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싹 밀어가지고 공장 질 수가 없었어요. 그럼 공장을 짓는 것은 한 곳에 몰아놓고
나중에 그 우리 쌀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 건드리지 마. 그래서 정책상 이쪽 라인은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였었어. 근데 지금 현재 쌀 같은 경우 이제 FTA도 결성이 되면서 쌀값이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경쟁력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쪽 라인은 개발하시고 이쪽 라인은 개발하지 맙시다라고 했다가 그 당시에 그 농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땅을 하나 만들자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맨 처음에 여기 새만금을 하나 그 옛날에는 금만평야라고 그랬어요. 금만평야라는 거를 만금평야라고 그랬지. 만금평야를 이름을 새로 만들었다 해서 새만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33km를 연결해가지고 방조제를 해가지고 땅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 땅의 크기가 서울시 땅의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만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방조제를 쳐서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면적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3분의 2 정도 면적이 새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 땅에다가 그럼 뭘 해야 돼요? 처음에는 거기다 농사를 지려고 했던 건데 농사를 지려고 했다가 중간에 환경 파괴 문제가 생기면서 지연이 됐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30%는 농경지로 하고 70%는 첨단 산업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뭐가 생기는 거야? 일자리가 생길 거야. 일자리가 생길 거니까 개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기 이 전체 중에서 제일 소득률이 제일 높은 시가 어느 시죠? 울산이에요. 그 제2의 울산을 만들겠다가 여기에요. 예. 그 이제 울산만큼 똑같은 지역을 만들려면 이 지역을 여기로 갖고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쪽하고 교류가 많다 보니까 이쪽 라인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서해안 라인 쪽이 이제 황금 라인이 되는 거지. 그동안 이렇게 대각선으로 됐던 지역을 똑바로 이제 사각형으로 끼워서 가겠다가 우리 국토종합계획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긴 할 거야. 근데 국가가 하는 사업하고 지자체가 하는 사업하고 분명히 되는 거는 무슨 사업은 꼭 진행이 돼요? 국가가 하는 사업은 진행이 돼요. 국책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돈이 없어서 시간이 늦어질지언정 끝까지는 갑니다. 근데 지자체는 하다가 중간에 도로 설치하겠다 해서 돈 없으면 안 해버려요. 그런 땅이 부지기수 10년, 20년 동안 안 된 땅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지자체가 하는 계획은 절대적으로 믿고 가면 안 되고 국가가 하는 계획은 믿고 가도 돼. 근데 처음에 믿었는데 진행이 안 되더라도 10년, 20년 뒤에는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이 국가사업이에요. 왜? 국가사업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도상에 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새만금 라인을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새만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길이가 몇 킬로라고 하냐면 33km라고 했죠. 그러니까 잠실 롯데월드 해가지고 인천공항까지 가는 길이만큼을 방조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잠실에서 우리 서울 잠실에서 인천공항까지 그 길을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뭔가를 때려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농사도 지을 땅도 좀 빼고 여기다 산업단지도 좀 만들고 해가지고 새로 신도시를 만드는 거니까 천지개벽이 되는 지역이 새만금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10년 후에 정확하게 딱 10년일지는 모르겠는데 10년 뒤에 나중에 새만금을 가면 분명히 지금의 평택 같은 분위기가 일어나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만금 얘기를 쉬쉬하고 있어. 왜 쉬쉬하고 있어요? 얘기하면 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기하고 다녀야 골고루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야. 전문가들이 좀 아는 지역들은 이미 그 쓱쓱쓱쓱 해서 벌써 땅 다 샀어요. 군산 지역은 서울 땅값만큼 비싸. 군산 지역은. 그러니까 군산을 못 들어가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지? 밑에 부안. 그래서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곳은 부안밖에 없어요. 볼까? 저희 이제 아까 평택이 위치가 보면 여기 서울 있죠? 서울에서 쭉 내려오면서 요 라인인데 지금 현재 요 라인 중에서 평택 라인이 요 라인 두 개 축이 있는데 두 개 축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그 두 개의 라인으로 가고 옆으로 가는 거는 우리나라는 세로 축도 있지만 옆으로 가는 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새만금 쪽 라인은 이쪽 쭉 가면 포항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축에 연결이 돼서 지점이 되는 지역을 찾은 게 평택이라. 그래서 평택 확대하면 요게 이제 평택시의 도로교통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라인하고 이번에 KTX 라인 들어가는 라인이고 그 라인 안에 중간에 고덕 신도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인데 맨 처음에 요 계획을 짤 때 43만 명을 목적으로 가다가 지금 현재 보세요. 지금 몇만 명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2030년까지 112만 명을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 제일 많은 인구가 수원시인데 수원시 인구를 목표로 잡은 거야. 그래서 여기 95년도에 시군 3개 통합하면서 시를 승격하면서 35만이었는데 15년도에 지금 45만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계획상 45만인데 조만간 50만을 넘을 거예요. 50만을 넘으면 비자치구를 하나 줄 수 있게 돼 있어. 좀 있으면 평택시 무슨 구, 비전구 뭐 이런 게 생길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장담은 못하지만 3년 안에 4년 안에 생길 거야.
그러면서 이제 70만 넘어가고 80만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그 아마 그쪽 평택시 쪽이 아마 수원시급은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요게 지금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네가 계획을 잡아놓은 게 요 LG전자랑 여기 브레인시티 수서평택 KTX 라인 바로 위에 여기 뭐 있어요? 고덕 신도시예요.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 라인이고 이쪽으로 쭉 가면 평택항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가지가 이제 미군 부대인데 인구가 유입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놨는데 이 안에만 들어간 인구가 지금 현재 5만 세대니까 15만 명을 입주를 시켜야 돼요. 근데 15만 명이 여기 살 거면 이 사람들이 이제 거주해서 가는 교통이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KTX를 그러면 평택 쪽에 넣어야겠다 해서 제일 먼저 넣었던 게 여기 지제역 라인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거야. 2003년인가 4년에 나왔던 계획인데 2003년 4년이면 제가 10년 전에 얘기했던 그 계획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저 계획을 보고서 내가 들어갔으면 지금 후회를 안 할 거지만 지금 그런 후회를 다시 안 하기 위해서 새만금 쪽을 좀 보시는 게 나중에 그래도 내가 좀 빨리 시작했구나 그 생각을 좀 드실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인구 배치도인데 세대수가 이쪽 라인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528만 평 개발하는데 세대수 15,000세대, 여기 23,000세대, 16,000세대에서 5만 세대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해당 지역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 근로자들 넣어야 되니까 아파트 만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차 타고 다녀야 되니까 이쪽에 지제 세교지구 여기가 지제 KTX 라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이제 동탄 지나가서 서울에 이제 그 수서역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얘가 지금 뭔 성으로 됐네요? 삼성도 있죠. 근데 LG는 어디냐면 맨 위로 올라가면 구석탱이 있죠. 구석탱이 있어요. 여기 LG가. 그러니까 LG가 부동산 잘하는 거야? 삼성이 잘하는 거야? 삼성. 그래서 실무 쪽에서 보면 삼성 가는데 땅 사라 이런 것도 있어요. 삼성이 어디에다가 뭐 하겠다 그러면 삼성 가는 지역에 따라가서 땅 사는 게 맞아. LG 따라가면 망하는 거야. LG가 어디에 들어갔지? LG 필립스가? 파주. 근데 제가 얘기했던 건데 파주는 분명히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또 파주 쪽 LG 필립스 또 공사하거든요. 산업단지 또 들어오고 폴리텍 대학이 또 들어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쪽 지역은 벌써 땅값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떨어지지는 않아도 확 올라가는 게 좀 다른데 분명히 이제 LG보다는 삼성 쪽에 들어간 쪽이 그래도 여지껏 토지 가격은 제일 많이 올랐던 지역이에요. 이게 이제 지제역 라인인데 여기 있던 요 지제역이 여기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여기 고덕단지를 만들 때 목적이 여기다가 이제 15만 명을 넣을 건데 그중에 여기 LG 삼성 단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 입주시켜서 여기 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이 평택이랑 거의 유사한 지역이 또 어딨냐 그러면 아까 당진이라고 그랬죠. 당진이 아까 좀 있으면 뭐가 된다고? 평택이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요 라인으로 이제 평택항인데 요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범위예요. 근데 여기가 2016년까지 평택화 될 거고 제2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여기 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서해안 고속도로 뚫리면서 엄청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현재 국가산업단지가 벌써 성문, 송산 그리고 합덕역까지 있어가지고 여기 라인이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핫 이슈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평택 다음으로 어디 가냐 그러면 이제 당진인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제. 그럼 이거랑 똑같은 땅 찾으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덜 올라간 데 찾아야죠.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본 게 여기 새만금 지구인데 평택의 10년에서 20년 전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새만금인 이유는 아직까지 개발이 지금 진행 중이고 계획에 나와 있을 뿐이고 확실하게 눈으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국책사업입니다. 이거 새만금 국책사업이에요. 그 해당 지자체 사업이에요. 국책사업이에요. 언젠가는 되는데 빨리 되냐 늦게 되냐 이거지 무조건 되기는 될 겁니다. 시간이 늦어질지언정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2의 울산을 만들겠다, 제2의 평택을 만들겠다 여기서 만든 게 새만금이라 10년 뒤를 생각하면 분명히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위쪽이 군산이고요. 요 밑에가 여기 부안이고 요 혹시 부안 밑에 보시면은 그 변산반도인가? 변산반도 아세요? 유일하게 산이 이쪽에 있어요. 유일하게 산이 여기 있고 이쪽 라인은 다 뭐예요? 평야예요. 평야. 그래서 여기 김제 쪽 요 평야 이쪽은 들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땅 사서 개발하겠다. 쭉 가다가 다 논인데 중간에 건물 또 안 돼요. 김제 쪽은 들어가면 안 되고 이 라인 말고 이 위쪽에 부안하고 여기 군산 사이 쪽에 이 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안 새만금 지력이 이제 2020년까지 개발 예정인데 지금이 16년이니까 앞으로 이제 4년까지는 끝내야 되고 세부 계획은 이제 2021년부터 내부 개발 들어가는 거니까 조만간 실시는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 새만금이 제일 먼저 말이 나왔던 해가 몇 년도인지 혹시 맞히시면 제가 이따가 선물로 책 드리고 갈게요. 새만금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 개발 계획이 언제 나오는 건지 아세요? 이분이 있을 때 나왔는데 87년도에 나왔었어요. 87년도에 새만금 개발하겠다고 있었어. 지금 몇 년이죠 지금? 2016년에 올해 날짜를 모르겠지. 그 벌써 87년에서 지금 16년이면 얼마예요 지금? 13년에다가 16년도 하면 30년 됐잖아요. 30년 전에 하겠다고 나왔던 건데 30년 전에 그걸 하겠다고 그랬을 때는 뭘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농지 만들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농경지 만들게 했다가 오히려 그게 자초됐던 게 더 잘 된 거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농경지가 아니다. 이제는 산업단지로 가자. 그게 바뀌는 바람에 새만금이 더 뜬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환경단체에서 막 소송 걸었어요. 거기 있는 그 무생물 다 죽는다. 미생물 다 죽으니까 안 된다. 막 그랬다가 소송을 이제 이겼죠. 이기고 나서 2003년도에 새만금 개발청이라는 걸 정부가 세운 거야. 여기. 새만금 개발청이 2013년에 9월에 이제 댕기면서 이제부터 슬슬 이제 지정하겠다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해당 지역 확대한 건데 요 사진으로 보는 게 제일 나을 거야. 지금 현재 김제라고 돼 있죠. 제가 이제 색깔을 치웠어요. 여기 군산이겠어요. 여기 부안이겠어. 색깔이 다르죠. 다시 보여줄게요.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오늘 되게 많이 해볼 겁니다. 자, 김제 봐봐요. 색깔. 군산, 부안. 지금 색깔이 지금 좀 약간 다르죠. 내가 이거 분위기 좋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거 봐봐요. 이게 꺼멓죠. 가지 말란 얘기예요. 김제 가시면 인생이 힘들어지시는 거야. 근데 여기는 약간 먹구름 느꼈거든요. 애매해요. 저 들어가면은 더울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어. 근데 그나마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괜찮은 데가 부안이야. 그러니까 평당 30만 원짜리 땅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군산 저런 데 가면 평당 100만 원, 120만 원이니까 1억 단위 이상 아니면 땅을 살 수가 없는데 3천,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이 유일하게 부안이에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저기 배후지기 때문에 그 새만금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땅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처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올라갈 수가 없어. 군산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새로 개발을 하면 어디밖에 없어요? 부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두고 가셔야 된다고. 지금 현재 개발 계획도예요. 이게. 자, 봐봐요. 이게 변산반도입니다. 요 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라인 수로 있죠. 이 수로. 요 길이가 이제 33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아가지고 이쪽에 이제 여기 지금 현재 드러난 지역이 여기 많이 드러났는데 농업용지라고 되어 있는 이 땅 빼고는 대부분 70%가 산업단지예요. 주거단지랑. 그럼 여기다 이제 농업용지 개발하겠다 요거 빼고는 이쪽에 이제 산업단지, 복합도시용지 있고 레저용지, 신항만 해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럼 이제 이쪽에 사는 사람들 자고 일어나면 바다 보이고 옆에 논 보이고 이쪽 라인으로 배가 텅텅텅텅 뛰어가는 게 배가. 일로 배가 다닙니다. 혹시 베니스 있죠? 베니스. 그러니까 외국의 베니스를처럼 만들겠다 이거고 우리나라는 수심이 너무 얕기 때문에 크루즈가 못 들어와요. 크루즈가 엄청 크잖아. 그러니까 걸린다며 땅바닥에. 유일하게 항중에 들을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루즈가 중국에서 오게 되면 대한민국 어디로 올 수밖에 없어요? 새만금으로밖에 못 와. 그럼 전 세계 돌아다니는 크루즈는 어디로 온다는 얘기예요?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와요? 새만금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입지가 되게 좋은 거야 현재.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지도상에서 봤을 때는 이 지도가 비슷했던 게 평택도 맨 처음에 이런 지도 만들어서 2003년도가 5년도 발표가 됐었을 때 이게 될 거냐 막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10년 지나고 나니까 되잖아. 근데 그거는 국가 사업도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제 국가 사업이야. 빚을 내서라도 국가가 민자 유치해가지고 돈 갖고 같이 진행하는 건데 시간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그 조사했던 거였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국 땅값이 50년간 3,030배 올랐다 그랬는데 이 땅값이 3,030배가 올랐다는 얘기는 사람이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땅값이 올라간 거지. 인구가 줄는데 땅값이 오르는 지역이 어디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많이 안 오르는 지역은 주로 어디예요? 강원도예요. 인구가 빠져나가는 데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어디예요? 세종시. 어디? 세종시, 대구, 제주도. 졸려요 지금? 이 의자가 너무 좋네 이거. 고개 딱 대기 딱 너무 좋은데? 딱 대니까 바로 잡아오겠는데? 여기 현재
왜 땅값이 올랐냐 얘네가 분석을 한 건데 거의 올라간 게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인구가 몰리니까 그쪽에 땅값이 올라간 거야. 농사 지었으면 땅값 올라갈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인구가 도시로 모이다 보니까 도시로 되는 땅값만 올라가는 거예요. 평당 10,000원 하던 게 120만 원이 돼서 200만 원이 돼서 올라간 이유가 도시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에 더 도시로 만들 땅이 이제 있을까? 없어요, 이제. 도시 개발을 안 한다고 박근혜 정부가 택지 개발을 폐지시켜 버렸는데 그럼 새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럼 유일하게 남은 게 아까 제가 말했던 저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야하시고 누가 또 와서 택지 개발을 다시 하겠다 그러면 그분 목표대로 가야지 또 이제 그때는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분이 가시기 전까지는 현재 이 계획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자료로 제가 한번 빼뽑은 건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이거 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여기 예전에 전답 임야의 총 그 비중이 64년도에 여기 보통 한 57% 그러니까 주가 절반 땅이 이거였는데 얘가 현재 23%로 줄었다는 얘기는 옛 땅들이 다 도시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던 땅 중에. 그러니까 33.5%가 지금 현재 대지라든지 산업단지 공장용지로 바뀌면서 여기 55.7%니까 거의 26%가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땅값을 올리게 된 거는 도시화 시켰고 공장 지어서 땅값 올라갔다 그 얘기예요. 분석하면. 그리고 여기 어디 있어? 도로나 철도나 항만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산업단지 커지니까 이게 들어가니까 그 중에서 이제 집가총액 비중이 얘가 도로, 철도, 항만이 차지하는 게 6.6% 올라간 건 얘 때문에 같이 올라간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문가가 분석한 거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계속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는 땅값은 계속 집가 상승은 부동산이 안 좋아도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거나 도시개발 경제 성장이 되면서 그쪽으로 같이 계속 올라간 걸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지 투자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얘는 식지가 않아요. 예. 대한민국 인구 총수가 지금 현재 5,150만인데 지금 5천만 명 넘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150만도 늘었거든요. 그럼 내년에도 인구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늘어납니다. 내후년에도 늘어나. 인구 통계 조사 보면 인구가 준다고 돼 있는데 인구가 현재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10년 전 자료야 그거는. 최근 자료는 인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명에서 5,200만, 300만이 돼. 왜? 그분들이 안 가셔. 안 가셔요. 이거 죽고 싶어도 안 죽어요 몸이.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빨리 죽는 방법을 찾는데 이제 100살을 넘어버리니까 이 인구가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너무 활동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가진 인구보다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빨리 서서히 편하게 죽을 수 있는 약을 개발한대요. 그 정도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태어나는 인구는 적지만 죽지 않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는 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완전히 죽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지금 현재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는 제 생각엔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 후세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후세고 뭐고 필요 없어. 내가 당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구는 계속 늘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나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지금 지나가다 보면 25%래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5명 혼자 산대 지금. 근데 이게 몇 년도 추정치냐면 2030년도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5년 안에 길 가다 4명 중에 하나는 혼자 산다는 얘기야. 뭐 이혼했다거나 뭐 혼자 결혼 안 했다거나 와이프랑 사별을 했다거나 했다가 결혼했다가 또 한 번 이혼했다거나. 제 친구 중에 3번 결혼한 친구도 있는데 애는 안 낳았으니까 그래도 이제 계속 좋아하는데 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죠? 그리고 여기 현재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넘었고 26인데 현재 인구가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긴 한데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베이비 부모 세대 연령이 이미 많이 증가했다. 출산율이 저조해지며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 그럼 1, 2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1인, 2인 가구형 주택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1인, 2인 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형의 토지 있죠. 협소 토지도 괜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땅이 아니라 작은 땅에 1, 2인 가구,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서울시 내나 수도권 지역 내에 입지 좋은 지역의 오래된 단독주택지는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역세권인데 역세권 주변에 허름한 옛날 한 25년, 30년 된 단독주택 있죠. 근데 그 지역을 이제는 재개발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풀어진 지역이면 걔는 100%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까운 지역 내에서 1, 2인 가구는 계속 증가될 건데 그럼 이제 단독주택 한 집 있는 거 철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중주택해서 원룸 형태로 만약에 10가구나 15가구를 지었다. 그럼 이제 얘는 공실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주택지가 예를 들어서 보이면 그런 지역의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대규모 1인 주택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인 가구가 앞으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클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 인구 순인데 서울시 인구 순위 이거는 이제 재정형 거고요. 그래서 인구가 제일 많은 시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5대 광역시랑 여기 서울시인데 지금 울산보다 어디가 더 인구가 많네요. 수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울산 광역시보다 수원시 인구가 더 많다는 얘기는 수원시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광역시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울산보다. 그리고 여기 경기도 고양시가 작년에 100만을 넘었어요.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인데 여기 보시면 안산시가 이제 70만인데 요 빨간 색깔 된 시가 대부분 이제 경기도에서 인구 제일 많은 시야. 근데 지금 현재 부천시가 85만, 용인 97만이죠. 여기서 땅덩이가 제일 큰 데가 어디죠? 여기? 땅덩이 제일 큰 시. 용인시. 엄청 큽니다. 용인시는. 용인시 지역은 지금 현재 개발할 땅이 부지기수라는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얘는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하나가 저기 아까 평택 인구 아까 112만 봤죠? 그럼 평택 인구가 확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요 사이에서 안산 넘어서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을 가야 되는 이유가 통계 보시면 알 건데 지금 현재 평택 인구가 지금 현재 얘가 10위권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2014년도야. 이게 옛날에 2010년까지 여기 끝에 있었어요. 지금 올라왔단 말이야, 평택시가. 파주시 같은 경우는 46만인데 파주시도 지금 50만 넘으려고 준비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파주시하고 평택시의 차이점이 뭐냐? 둘 다 성장관리권역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성장관리권역 들어보신 적 있나? 우리나라의 수도권 지역에 서울을 제외하고 인천까지 포함한 다음에 여기서 인구 많은 시 정도를 포함하면 과밀억제권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대학 신증설이 안 되는데 위에하고 성장관리권역 위아래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북한강, 남한강이 오다 보니까 우리 수도권 식수가 다 여기서 오기 때문에 자연권역으로 자연보전권역 묶어놨어요. 그럼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어디밖에 없는 거야? 성장관리권역밖에 없는데 위에는 뭐가 있어요? 파주하고 양주가 있는 거고 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화성시, 동탄하고 뭐예요? 평택이 있는 거야. 이 두 개가 성장관리권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현재 제일 인구 좀 많이 늘어나는 건 이건 수도권이고요. 최근에 한 해에 10,000명씩 늘어나고 있는 데가 여기 제주도입니다. 제주 인구가 어떻게 늘어났냐면 옛날에는 2008년도에는 인구가 오히려 전입 숫자가 요거고요. 전출 숫자가 이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란 얘기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2008년도에는. 그리고 2009년 조금씩 줄면서 이게 플러스로 넘어온 게 2010년이에요. 10년도부터 15년까지 계속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14년도부터는 한 해에 10,000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한 해에 10,000명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건 엄청난 변한 거야. 10,000명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10,000명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세대 수도 엄청 늘어났지만 일자리 뭔가가 늘어났다는 얘기고 그쪽 지역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제주도 원희룡 도지사도 인구를 유입하니까 어디를 풀어야 된다. 단 농지는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계획 자체가 농지를 제외하고 개발이 되는 건 풀어주겠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현재 제주도 땅값이 올라간 가장 큰 원인은 요 세 가지. 13년도부터 인구 봐요. 전입수하고 전출수 중에 플러스된 게 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제주도는 식지는 않는 곳인 거야. 게다가 한 해에 2천만 명 정도의 그 여행객이 왔는데 지금 앞으로 15년 정도 10년 안에는 4천만 명이 올 거니까 공항이 필요하다 해서 제2공항까지 만든 거예요. 여기 안양시인데 안양시 잘 보세요. 2006년부터 10년 동안 인구수가 늘어나는 건 좀 보세요. 해봐. 그대로죠. 오히려 줄었잖아 이거. 안 보이시나 이거? 그 교재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어저께 밤에 한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 요거 62만이었는데 지금 62만 8천으로 줄었잖아 오히려. 근데 여기 파주시는 30만이었는데 지금 36만 늘었죠. 지금 현재 2014년에서 15년 사이는 거의 40만 넘어서 50만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파주시 같은 경우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가 되는 거고 지금 13위로 올라갔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안양시는 처음부터 많았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양시는 약간 토지에 대한 어떤 투자 가치가 약간 올라가거나 떨어진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파주 같은 경우는 2배나 늘었습니다. 여기. 이 상태에서 10년 사이에. 그럼 여기 2배 정도 늘어나면서 중간에 뭘 했냐면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겠네 그럼? 산업단지하고 뭐 만들었겠네요? 신도시 만들겠지. 그러니까 도시지역 용지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기본계획상에서 인구를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몇 시죠 혹시? 3시 5분이죠?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 더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도상에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거든요. 서울시야. 제가 아까 서울 중심부에서 쭉 내리면
잡으세요. 쭉 내려오는 거 봐봐. 어디 거치게 돼 있어요? 수원. 내려오면 뭐 거쳐요? 화성. 그다음에 뭐 거쳐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현금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오다 보면 여기가 뭐예요? 동탄이고 여기가 평택 고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예, 확대하면. 여기 위에하고 이 아래가 서울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향하고 이렇게 의정부 남양주 이쪽에 이렇게 여기가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거는 그 인구를 약간 들어오는 걸 유입을 방지하려고 인구 유입하는 거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그러니까 공장 질 수 없고 대학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면 인구를 늘리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밑에가 성장관리권역이고 위에가 성장관리권역이거든요. 이쪽은 물 좋은 데기 때문에 자연보존권역이라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땅덩이가 딱 제일 가까이 보니까 여기 양주하고 파주 쪽하고 여기 포천 쪽에서 이 라인 쪽에서 지금 현재 파주 쪽 라인의 땅값이 제일 비쌀 수밖에 없는 게 고향하고 붙어가지고 이 라인으로 해서 서울로 바로 진입이 돼요. 양주는 약간 애매한 위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대학 갖다 놓자 아니면 여기다 갖다 놓자 이렇게 한 거예요. 공장도 파주에다 갖다 놓자 양주 넣자 뭐 여기 평택 화성 그리고 여기 김포 있죠. 그러니까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낀 지역 라인이 성장관리 권역에서 지점을 찍다 보니까 신도시가 여기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으로 간 건데 요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이 라인 쭉 가면 여기 종로에서 용산 있죠. 여기가 종로 용산이에요. 이쪽에. 종로 용산에서 쭉 내려왔을 때 쭉 라인으로 가면 이쪽 밑으로 갔을 때가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KTX 라인의 새만금 쪽 라인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제 세종시가 최근에 땅값 제일 많이 올라간 3년 동안 부동의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세종시인데 세종시가 땅값이 올라간 이유는 당연히 두 글자로 원인이 뭐겠어요? 네? 써 있어 저기. 인구. 11만 명이었다가 13만 명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계획을 바꿨어요. 맨 처음에는 30만으로 가겠다라고 했던 게 30만에서 지금 2014년도에 50만으로 그 기본 계획을 바꿔버렸어. 50만으로. 그러니까 20만을 더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고덕 신도시 같은 거를 2개를 만든다는 얘기야. 그 세종시에다가. 그러면 50만 이상으로 변경이 돼서 한 번 더 상승이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토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인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대구하고 제주하고 세종이 지금 현재 2015년 단위인데 이게 국토부에서 요번에 나온 거니까 9월달, 10월달에 나온 자료예요. 그래서 현재 어디가 1등이네? 대구가 1등이네. 대구가 올라갔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주가 일어났을 때랑 세종이랑 여기서 집값 변동률이 제일 높았던 게 대구였던 거는 대구는 호재가 되게 많았어요. 지하철이랑 산업단지랑 테크노폴리스 쪽을 개발한다고 하는 발표가 많이 나와서 제일 많이 올라갔고 제주도는 이제 계속 올라왔죠. 인구 늘어나면서 세종 전부 다 인구 때문에 된 거야. 세종시는 우리나라 땅값이 올라갔다 집값 변동 이럴 때 얘는 계속 올라갔었어요. 세종시 인구도 이제 현재 70만을 목표로 30년까지 가는데 70만이면 아까 전에 말했던 안양시급으로 가는 거예요. 안양시급이면 꽤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인구가 지금 현재 변화된 거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었죠 지금. 근데 부산 같은 경우도 인구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네. 인구가 3,400을 줄었고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인구 줄고 있는데 그나마 덜 줄었어요. 현재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경기도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10년 사이에 15년, 20년 사이에 이만큼씩 계속 늘어난 거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여기 세종시는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된 건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 쪽이 경기도 쪽인 거예요. 경기도에 이제 여러 가지 시 중에 신도시 개발하면서 계속 늘어난 거죠. 서울 인구하고 부산 인구, 대구 인구가 다 일로 간 거지. 근데 왜 이제 2016년도에 주택, 이거 어저께 찍은 건데, 이거 16년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토지하려고 왔지 주택 설명하려고 온 건 아닌데, 간략하게 보면, 지금 현재 분양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택시장에 분양이 막 몇백 대 1이다, 막 이거는, 그게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간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 아파트를 내가 3억에 사면 옛날에는 5억에 팔아야지 2억의 양도 차익을 먹어야지 이었거든요. 지금은 옛날처럼 그게 아니잖아. 지금은 3억짜리 내가 저거 사서 좀 이따 팔아야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양받을 때 3억을 다 냅니까? 계약금 10% 내는 거잖아. 3천만 원 주고 내가 넣었다가 당첨되면 5천만 원에 피받고 팔아야지. 즉 분양권인 거야.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분양권 가격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경쟁률은 되게 높아요. 당첨되자마자 다 팔아버릴 거니까
근데 주택 가격이 올라간 건 아닌데 걔가 올라가니까 옆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전세 수요자가 그러면 나도 한번 집 받아볼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나오면 나중에 이제 그 예비 수요자가 없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빚내서 또 집 샀다가 다시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가 또 나올까봐 내년도에는 집을 올해까지는 괜찮겠지만 내년 내후년도 되면 또 주택 가격이 약간 먹구름이 끼지 않을까. 근데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렸을 때 저는 토지 얘기하려는 거예요. 토지 가격은 한 번도 미분양 많아졌다고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라 마라 이런 뜻은 아니고 지금 당장 내가 정말 살 집이 아니고 투자할 거라면 주택에 투자해 놨다가는 나중에 대출만 갚다가 나중에 던져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쪽보다는 약간 생각을 약간 틀어서 상가나 토지 쪽을 약간 보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도 토지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내년에 4월에 총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6월에는 이제 저희 성남 쪽에 여주선 개통도 있고 어딘가 모르게 개발이 돼서 개통되는 지역이 하나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 지역에 여기 선거 있으면 이제 개발 공약 나오면서 뭐 하겠다 이런 거 나오면서 주변에 이제 뭐 개발 뭐 하겠다 이런 거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제 땅값은 약간 떨어지는 것보다는 약간 상승세가 되지 않을 거로 보인다. 뉴스 같은 거 제가 다 종합해서 만든 자료예요. 제가 만들어낸 뭐 또 말은 아니고 주변에 뉴스 나오고 신문 나온 거 사설 나온 거 제가 요약은 되게 잘하거든요. 제가 뭐 말은 잘 못해도 이거 딱 정리하는 거 그런 건 내가 되게 잘해. 나중에 뭐 정리할 거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내가 정리해 줄게요. 요게 이제 판교 여주가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복선전철이라는 건 철도 일로 가고 일로 가는 거 두 개 가는 거예요. 한쪽 라인으로 왔다리 갔다 하는 거 말고,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 그 전철을 지금 이제 성여선이라고 하는데, 어디 라인이냐면, 판교 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천에서 부발해서 여주까지 가는 이 라인이에요. 네, 이쪽 라인이 지금 현재 요 라인쯤으로 이제 인해서 분명히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이 주변에 어딘가 들어갈 거야. 만약에 이쪽 지역에 산업단지나 공장이 들어갔다. 그럼 내가 만약에 그 산업단지 있는 땅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창고 용지는 무조건 필요하게 돼 있거든요. 창고 용지 중에 도로 껴가지고 약간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중에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 땅 매입하는 거지. 근데 이 뜬금없이 이런 라인 아니고 저기 외곽 라인에 이런 데다 들어가면 평생 묶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개통이 됨에 따라 그 지역에 왔다리 가면서 이제 주변 지역에서 파급 효과가 커지는 지역은 역세권 주변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이따 역세권 관련된 거 설명 좀 드릴 건데, 제가 지금 이제 판교 쪽에서 임해까지 가는 거 중에 이게 지하로 가거든요. 여기까지는 지하인데 여기서부터는 다 지상으로 가기 때문에 지상으로 가는 거야. 여객철도 같이 광역전철 같이 만든 건데요.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내년 16년도 상반기쯤에 개통이 될 거니까 이 개통으로 인해서 이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가 많이 나타나면서 이쪽 지역도 가격이 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올해 상반기에 전국 땅값 올라간 거 56개월 동안 계속 소폭 상승했다. 56개월이면은 56개월 동안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계속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2008년 이후에. 그리고 2006년 이후에. 그리고 이게 엊그저께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3분기. 지금 현재 4분기는 아직 12월이 안 끝나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3분기 발표된 건데 현재 제일 많이 거래됐던 건 이제 대구하고 제주도가 땅값 올리는데 일단 제일 큰 일을 했던 거지. 제주도하고 대구, 그리고 이제 서울의 세종하고. 세종은 올해 거래가 많이 없었던 이유가 땅값이 너무 올랐어. 너무 올라서 거래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도권이 왜 땅값이 올랐냐 했더니 여기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많이 펼쳤고 제2롯데월드가 지금 현재 있고 미래신도시 개발이랑 동탄 이신도시랑 개발 사업이 좀 있어서 수도권 지역은 이런 게 호재로 작용한 거고, 대구 같은 경우가 요거 혁신도시가 활성화됐고요. 공장용지 가격이 되게 많이 상승했어요. 테크노폴리스 주변으로 공장용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성동 쪽이 여기 대구의 강남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여기 지역 재건축 가격 올라가고 지하철 1호선 연장이 된 게 가장 큰 호재였고요. 제주도는 이제 첫 번째가 제2공항, 전원주택 수요가 많아지면서 예전에 평당 30만 원, 20만 원 하던 게 지금 다 120만 원에서 200만 원이에요. 못 사, 이제는 전원주택 요지를. 그래서 요 전원주택 수요 증가, 영어 교육도시 들어가서 그 서귀포시 라인 왼쪽에 보면 영어 교육도시 있거든요. 그거랑 외국인 투자가 좀 늘어나면서 제주도 땅값이 상승했다. 그리고 인구도 늘어난 것도 큰 하나였었어요. 여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요번에 발표됐던 2015년도는요. 나주가 땅값이 현재 지역으로 봤을 때 1등이었어요. 나주가.
나주가 1등이었고 세종이 2등, 예천, 그리고 서울 울산 동구, 울릉도 같은 경우는 그 국제섬으로 개발한다는 계획 발표되자마자 올라간 거예요. 울릉도 여기가. 여기 울릉도가 땅가 올랐다는 걸 처음 들었죠. 울릉도 지금 현재 땅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울릉 되잖아 지금. 예, 땅 사러 가요 울릉도. 여기 나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도시가 가장 컸고 혁신도시 면적도 여기서 우리가 말한 혁신도시에서 면적 되게 큰 지역 중 하나가 나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청사 이주가 됐고 인구 유입이 계속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좀 많이 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5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이쪽 라인에 동구하고 경북 울릉 여기 빼고는요 이제 이쪽 세종시 라인에서 남아 있는 건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3분기 이번 지난달에 나왔던 건데 대구 같은 경우랑 세종 같은 경우 이제 세종은 오히려 작년도 비해서 가격이 좀 떨어졌죠. 근데 대구 같은 경우 오르고 있는 지역이고 세종은 지금 현재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그분이 하야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괜찮을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약간 바뀔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주 같은 경우가 혁신도시 개발로 제일 땅값 많이 올랐고 여기 전남 나주 있는데 여기 구례가 하나가 떴죠. 드디어 떴습니다. 15년 전부터 제가 구례를 저희 아버지가 주셨거든요. 전라남도 간전면 수평리 150번지인데 그 아버지가 상속을 주신 거야. 아버지가 양자로 들어가셨는데 양자로 들어가는 그 할머니가 땅을 주신 거야. 그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주신 건데 뭐 재산세가 나오니까 귀찮으니까 좋겠죠. 근데 구례 쪽이 물이 되게 맑아요. 화엄사 있는 쪽인데 그쪽 지역 주변에 지금 현재 개발 발표되면서 여기 구례 쪽도 지금 이제 약간 숨어있던 지역이에요. 숨어있던 지역이 슬슬 뚱뚱뚱 하는 것 같아. 안 팔기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은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와. 근데 그걸 내가 팔아버리고 나면 꼭 그때 와요. 그러니까 팔기 전에 한 번 더 무슨 개발 계획이라는 게 있는지 버텨봐야지. 그래서 이제 3분기는 이제 결론은 계속 땅값 올랐고 59개월 동안 계속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꾸준히는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많이 오르지 않냐면 2006년도하고 2002년에서 7년, 6년 사이에는 한 연평균 한 5.13% 정도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땅값 상승률이 7, 80년대 20% 정도였으면 지금 현재 이 6년간은 5.1%인데 요 날 이후부터는 현재 1.67%니까 땅값 올라가는 건 되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1970년대 땅 사면 내가 1억 주고 사면 최소한 연평균 1억 2천은 됐던 거야. 20% 정도가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1.67%잖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가 100만 원짜리 땅 사면 101만 원 된 거예요. 100만 원 사면 120만 원 됐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오는 건가? 7, 80년대는 산업화하면서 막 개발하니까 땅값이 막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는 산업화가 안 돼. 도시화가 안 돼.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올라간다가 결론인데 여기 2008년 그 글로벌 위기 오면서 또 7, 8%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서 지금 2, 3%로 줄어들다 보니까 현재 저성장에 진입이 됐고 이 상태에서는 새로운 호재 개발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저성장 기조로 들어왔을 때는 개발용 토지 수요가 줄어들면서 땅값은 떨어지진 않지만 안정세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도시화율이 둔화되면서 도시화율이 뭐냐면 인구가 도시로 들어가는 비율을 도시화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인구가 지금 현재 도시로 들어가고 있다, 안 들어가고 있다. 안 들어가고 있어. 왜? 도시가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신도시 택지 개발 이거 중단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기존에 옛날에 해왔던 거밖에 못하는 거야. 해왔던 게 아까 말했던 새만금 당진 평택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도상에서 보시면 옛날에 60년대에 40% 도시 지역에 사는 게 비율이 40%였으면 2010년도에는 여기 91%가 대한민국의 5천만 명이 거의 91%가 도시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늘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더 이상 도시화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도시 개발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어느 지역이 특정하게 도시로 만들어지는 그런 호재가 없으면 찾아가야 되니까 이제는 도시용 개발용지 수요가 급증해서 땅값 상승이 됐었는데 지금은 도시화율이 없기 때문에 땅값이 급상승하는 지역이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토지를 갖고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임대를 한다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지 가격이 상승이 안정화에 들어왔다. 이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더 이상 땅 가격이 안정됐어. 그럼 땅 사란 얘기예요? 땅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단기 차익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묻어두기식 투자를 하면 안 돼.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데 묻어뒀다가 나중에 묻어둬봤자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근데 대안은 뭐냐? 그럼 이제 활용을 해야죠. 예, 예를 들어서 그 땅을 가지고 수익이 나올 수 있게 창고를 쓴다거나 외국 나가는 사람들한테 뭐 장기간 뭐 1년 동안 보관하는 창고 같은 거 있어요. 외국 뭐 유학 갔다 온 사람 2년 동안 갔다 온 동안 뭐 주말 농장이라든지 컨테이너 보관 창고라든지 임시 물품 보관 창고 이런 거 형태로 개발지역 구역 내에서 수익 올릴 수 있는 것들도 좀 있고, 농지 같은 경우는 내가 농사 안 져도 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나이가 되면은 여기 사망시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요 2억짜리 공시가 2억짜리면 75세 정도 됐을 때 내가 만약에 90세에 사망한다 그러면 몇 년이야? 그러면 20년 동안은 매월 93만 원을 이걸로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내가 농지가 있으면 농지연금을 가지고서 이용해서 월세 받는 형태로 가도 되는 거다. 예.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수용 보상용 토지 관심이 높아지는 거는 그 장기 미집행 때문에 그래요. 장기간 집행하지 않았던 도로, 공원, 학교 부지가 조만간 사업을 시행하든지 풀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풀면은 땅값이 올라갈 거고, 시행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보상이 나와. 근데 현재 도로로, 공원으로 결정된 땅 가격은 떨어져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땅 싼 상태에서 매입했다가 비싼 상태로 나중에 보상을 받으면 되니까, 최근에는 이제 장기 미집행이 2016년, 17년, 18년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자꾸 장기 미집행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뉴스에. 나올 때, 나왔다. 그렇게 얘기한 거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 미집행 도시공개 시설.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쪽에 수용 보상용 토지.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혁신도시랑 새만금, 세종시 이거 이미 발표된 거라 그 주변 지역에 혹시 제가 저번에 제가 모건대 강의가 있어서 이제 모건대 사람들하고 이제 강의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모건대가 어디인지 아세요? 대전에 있어요. 근데 그 얘기하다가 세종시 얘기를 막 했었어. 세종시 막 얘기하는데 세종시 얘기하다 보니까 세종시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세종시 땅값 주인이 대부분 다 누구예요? 서울 사람들이에요. 네. 서울 사람들인데 그 얘기하면서 막 한참 했는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를 평상시에 좀 다녔어야 되는데 그걸 안 다녔던 게 되게 후회된다고 하시면서 지금 그분이 중개업을 하시는데 땅 지금 살려니까 너무 비싼 거야. 예. 옛날에 그 대전에 있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갔으면 세종시 땅 되게 많이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바로 옆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안 산 거야. 근데 이미 어느 사람들 다 내려와서 서울 사람들 내려와서 가격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세미나 들으면서 이런 정보라도 들었으면 그래서 좀 싸게 나온 거 자기 물건 중에 괜찮은 거 잡았을 텐데 이제 와서 그걸 들으니까 너무 후회스럽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거는 남을 통해서라도 이용해서 써먹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 많이 참석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참석하다 보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국토종합계획 라인에 보면 이제 철도 정책은 국가가 하는 거는 무조건 한다고 그랬죠. 국가가 하는 건 국책사업을 합니다. 지자체는 중간에 없으면 장기간 미집행돼 버리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철도 정책하고 역세권에 관심을 좀 갖는데 질문하신 분이 역세권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좀 이따 역세권 관련된 거 잠깐만 좀 볼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새만금 얘기했는데 새만금 그러면은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느낌상 이렇게 약간 자주 듣던 단어가 아니죠. 평상시에 새만금 되게 많이 들으셨나? 지금 뭘 이렇게 보시는 거야? 없는데 거기에 없어. 내가 나중에 뭐 어떻게 줄게 이거 메일로 주든지 뭐 할게. 봐요. 새만금 그러면 잘 안 와요. 저도 잘 안 왔었는데 공부를 해야 돼. 그쪽이 어떻게 변할 건지 기본 계획 나온 것도 한번 보고. 그래서 새만금 같은 경우는 현재 들어오는 게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나라 OECD 국가 꼴등이라 꼴등.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거 키워야 됩니다. 이거 신재생 에너지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넣고요. 지정학적 위치는 모든 그 위치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거리가 2시간 안에 다 갈 수 있는 위치래요. 대구를 가든 서울 가든 여기 어디야? 서울에서 새만금 1시간, 포항까지 가는데 2시간. 웬만하면 거리가 대도시까지 가는데 제일 짧은 거리 걸리는 거야. 새만금이. 그래서 위치상에서 봤을 때는 요 라인인데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요 KTX 라인에서 지금 여기 복선전선 여기 이번에 발표된 거죠. 요 라인이. 예. 그래서 요게 왼쪽 라인으로 색깔 칠하면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요 라인. 그럼 이제 새만금 아까 전에 들어온다라는 게 얘는 일단 무슨 사업이었어요? 국가사업이에요. 국가사업이고 간척사업이고 요 라인을 만들어서 새로 신도시 만들 때 아까 조감도 보셨을 때 여기 막 건물들 막 있었고 중간에 녹색깔 있었죠. 녹색깔 농업용지가 이거고 거기다가 이제 그 조형도면에다 그림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거 요거 33km, 새만금은 이제 33km짜리고 외국에 있는 것들 거의 본따서 하는 건데 현재 매립해가지고 하는 형태로 가겠다. 그래서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요까지. 그래가지고 전주도시 옆에가 전주인데 전주의 2배 정도 되는 땅을 매립을 한 거고 서울시의 3분의 2니까 이 절반 정도만큼을 매립한 거죠. 월드컵 경기장에 2,500배를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느낌이 안 오면 요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가 롯데월드 잠실 롯데월드면 여기가 인천공항 김포공항 있죠. 그 라인까지 거리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노출이 된 부분이 요 노란 색깔입니다. 현재 3분의 1 정도가 노출이 됐고 요 라인이 아직 노출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해서 넣었을 때 현재 땅으로 보이죠. 이제 바다였는데 이거 땅으로 된 거야. 그래서 1987년도에 간접사업 추진계 발표했다가 중간에 얘 처음에 만들 때는 농지로 구상해서 다 100% 농지였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진 거야. 저거 만들어가지고 뭐 농지 만드는데 뭘 투자해. 그죠? 근데 한번 이게 틀어지면서 사업 시행 인가가 이게 착공하기 전에 중간에 여기 그 소송이 들어와서 환경단체가 소송이 돼서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쉬었다가 이제 2008년도에 다시 바꿨어. 농업이 몇 프로고요? 30. 복합농지 70%라 땅이 바뀌었죠. 이 100% 농지였던 게 바뀌었잖아. 예. 그러면서 이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데 진행이 안 되니까 청을 만든 거야. 13년도에. 새만금 개발청 만들면서 이제 거의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목적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그 조감도랑 똑같은 내용이고. 지금 이제 2020년까지 끝낼 게 요거 약간 옅은 보라색. 2021년 이후에 계속 진행해서 끝낼 게 이 진한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현재 목표는 2030년에 76만 명인데 지금 현재 세종시가 50만 명 목표잖아요. 얘는 76만 명이야. 그럼 세종시보다 1.5배가 더 큰 거야. 1.5배가 더 큰 거니까 여기 아까 전에 봤던 그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간다 그러면 KTX 타시고 익산역 내리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버스 타고 한번 들어가시면 되는데 한번 가서 봐야 돼요. 혹시 세종시를 개발되기 전에 갔다 오신 분은 두 번째 갔을 때 깜짝 놀랄 거예요. 좀 가기 전에 한번 갔었고 세 번째 때 한번 갔을 때는 진짜 우리나라도 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되는 거야. 어떻게든 국가 가는 건 되는 거라고. 그걸 느껴야 본인이 느껴야 진짜 국책 사업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이거 아까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역세권 토지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주의사항 알고 싶어요라고 우리 김정 별표님께서 물어보신 거랑 여기 그리고 2010년도에는 특히 어느 쪽으로 토지를 집중적으로 주목해야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여기 김지 별표님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소액 투자자로 가겠다 그러면 일단 물건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매로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소액 가구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공매 물건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보면 뭐 80대, 90대 뭐 이런 것도 많아. 80명, 90명 막 들어가고 그래요.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땅은. 그러니까 이제 사기가 쉽진 않은데 그쪽 지역을 왔다리 갔다리 임자하면서 주변에 이제 중개사분도 알아두시고 좋은 물건 나오면 들어보고 금액이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해서 매입하는 형태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KTX 역세권 과연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했는데 이게 여기가 뭐냐면 이게 운정역이거든요. 운정역. 여기가 운정역인데 운정역이면 역사 주변으로 1km 정도를 우린 직접 역세권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상업 기능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1km 반경으로부터 이제 상업지역이라고 그러고 3km 반경을 간접 역세권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 역사를 이용하기 위한 신도시 개발이 들어가요. 3km 정도 안에. 그럼 얘 주변에 분명히 이렇게 해서 컴파스 돌리면 신도시가 걸려요. 이 운정역은 여기 운정 신도시가 걸리는 거고 해당 역들 보면. 그래서 현재 KTX 역 라인만 제가 한번 잡아본 건데 대한민국은 도로하고 철도가 있으면 2000년대 중반, 2010년대까지는요 도로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2010년 넘어서부터는 철도로 돌아섰어요. 대한민국 국가 지금 목표 중에 하나가 녹색 국토예요. 녹색 국토란 얘기는 뭘로 하는 거냐면 녹색, 그린이야. 근데 도로하고 철도 중에 어느 게 전기죠? 철도. 그러니까 철도 라인을 키우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여기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하고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얘가 더 커졌어. 넘어갔단 말이야. 왜? 얘가 생기면서 1일 생활권이 돼버렸어요. 광주까지 1시간 반에 가고 지금 부산까지 2시간 20분에 가는데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부산 강의하고 오고 광주 강의하고 오거든요.
2010년도 전에는 비행기 타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그 가는 게 너무 싫어서 지방을 가긴 안 했었는데 지금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KTX 라인 중에서 이 철도역 부지로 봐서 이 라인으로 쭉 가다 보면 200m 이내로 이제 환승시설 같은 거 들어가고 1km를 아까 제가 무슨 역세권 그랬죠? 1km를 뭐라고 했어요? 직정 역세권. 아까 3km를 간접 역세권이에요. 그럼 어느 땅 사야 되는 거예요? 세 개 중에? 그렇죠. 이거 사면 수용당하니까 안 되고 이거 직접 역세권이에요. 예. 직접 역세권에 그럼 뭐가 들어서는데 해당 지역의 상업 업무 기능이니까 상가로 바뀌겠죠. 여기 지역은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서 버스 타고 여기서 교통편 타고서 가는 거니까 신도시나 산업단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지역이 역세권 발표가 딱 나오고 나서 확정되는 순간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땅값은. 근데 해당 지역 여기서부터 쭉 올라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시점이 언제예요? 공청회야. 공청회 할 때 해당 철도 계획 발표가 이때 나오니까 선수들은 다 이때쯤 하겠죠. 그죠? 예. 그러면 공청회 하면서부터 철도 들어오나 보다, 역세권 들어오나 보다 하면서 가격이 슬슬 계속 올라가. 그러면서 착공 들어갈 때까지 해서 준공할 때까지 직선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이 땅값이 제일 많이 올라갈 시점이 이제 이때쯤인데 착공할 때쯤에. 그럼 이제 가격 올라간 거 보면 아까 봤던 그 운정역이 요거예요. 아까 제가 운정역이라고 보여드렸던 거 있죠. 운정역이 착공이 99년도에 들어가서 2009년에 이제 완공이 됐는데 착공하기 전에 15만 원 정도 땅이었는데 주거지로 된 게 지금 현재 500에서 900이니까 900으로 보시면 상업지는 3,500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한 100배 이상 뜬 거지. 천천히 할게요. 30만 원이 900만 원이야. 그러면 3, 3, 9, 30배. 근데 여기는 뭐야? 3,500이죠. 그럼 몇 배야 이거? 100배가 넘은 거잖아. 그죠? 128배, 100배가 기본이야 이건. 예. 여기 보시면 천안역에서 그냥 여기 번지수 찍으면 얘가 지금 현재 2000년에 공시지가가 13,000원이었는데 지금 120만 원이니까 86배가 올라간 거죠. 예. 요 천안역에서 몇 킬로 아까? 1km. 1km를 아까 뭐라고 그랬지? 직접 역세권이야. 직접 역세권 딱 한번 찍어보는 거야. 자기 사는 동네 주변에 그냥 찍어서 주소만 딱 나오면 번지수 넣어서 개별 공시가 한번 봐보세요. 예. 여기 제가 그때 찍었던 것 중에 이거는 그 해당 가평에 있는 가평역인데 요 개발되기 전에 요라고 개발 후거든요. 그래서 43,000원짜리가 125만 원 된 거고 여기 지제역이 아까 평택 아까 여기 고덕지구라고 했던 데 있죠. 삼성 산업단지 옆에 여기 고덕지구 논밭이에요.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논밭이죠. 논밭이잖아. 도시적으로 역세권을 넣으면 수용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대부분 논밭을 위주로 해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서 이 가격이 2000년대 24,000원이었던 게 72만 원 정도 올랐으니까 평당 230만 원 정도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된 거죠. 개별 공시가인데 이게 이제 지지역입니다. 지지역 주변 보시면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몇 킬로라고 그랬죠 이거? 1km. 1km가 무슨 지역을 바뀌어요? 직접 연세권이고 3km가 무슨 뭘로 바뀌어요? 간접 연세권. 간접 연세권 안에 산업단지 있댔죠. 산업단지 여기 주거단지 신도시야 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3km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화성의 병점역에서 요 라인에서 1km 안에 있는 땅 찍어가지고 찍어오는 건데 13,000원이었던 게 47만 8천원 올라간 거예요. 이제 오송 같은 경우는 환지 방식으로 했거든요. 수용한 게 아니라 환지로 했기 때문에 나갔다가 다시 받았어. 그래서 거기는 수익이 더 낮겠죠. 내가 땅 만약 10,000평 있던 사람이 5,000평을 다시 받은 거니까 수익이 엄청 낮죠. 오송 같은 경우가. 그래서 오송 가면 여기 현재 여기 지역에 역사급 만든다고 해서 개발했던 건데 평당 지금 511만 원이니까 제일 비싼 동네가 됐죠. 그리고 이제 울산. 제가 울산역 내리면 제일 궁금했던 게 울산 강의하러 가는데 울산역 내렸는데 주변이 온통 다 산이에요. 시내에 있지 않거든요. 내려서 그 울산 공업탑까지 30분 정도를 타고 가야 돼. 근데 그 라인인데 이 라인을 제가 최근에 2,030만 원짜리가 330만 원 되는데 이게 개발 계획 처음에 나왔을 때 도면인데 온통 산이죠. 지금 논하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들어서고 차 이제 입지한 거예요, 이게. 요 주변에 보면 KCC 보면 여기가 산업단지 쪽에. 그래서 요 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직접 역세권 안에 이제 여기 산업 환승센터에서 여기 상업지역 만들어 놨고 청사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3km 안에 신도시 있어야 된댔죠.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입니다. 현재 본지구 여기 도시개발사업구역이니까 여기가 이제 간접 역세권 지역이고 여기가 직접 역세권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KTX 역세권 나왔던 건데 광명역 같은 경우는 광명역 주변에 전부 다 직접 역세권으로 얘네들 들어쓴 거죠. 지금 현재 여기 광명역 가면 문제가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뭐지 셔틀버스 와요. 셔틀 봉고 와서 차 놓으면 셔틀로 데려다주고 셔틀로 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지금 증축한다고 주차장 증축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광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광명역 주변으로 요 1km 반경이 여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코스트코하고 롯데아울렛 해서 여기가 이렇게 돼서 직접 역세권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입니다. 새로 들어가는 게 아파트 단지예요. 예, 광명역 주변이에요. 여기서 땅값 찍으면은 많은 데는 뭐 80배에서 90배 정도 올랐던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까지고 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허락이 다 됐기 때문에 약속을 또 지켜야 우리 토미 교수님이 또 좋은 얘기를 해주실 거니까 제가 오늘 복습할 거 이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철도역에서 아까 몇 킬로? 1킬로를 뭐라 불렀죠? 직제윤세권. 여기를 뭐라 그래? 직제윤세권. 3킬로는 간접윤세권. 그럼 내가 만약에 이쪽 라인에 철도역이 생기면 이 라인에 있는 거는 이제 상업지역화 되는 거고 술집 생기고 뭐 이런 거 생기겠죠. 상가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에서 3km면 여기 어딘가에 보면 분명히 산업단지나 뭐가 들어와요. 산업단지나 위성도시 같은 신도시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주변에. 그래가지고 해당 지역 내 3km 반경에서 본다. 그럼 이제 소액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이 라인에서 물건 나와 있는 게 있다거나 또는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니까 주변에 역세권 주변에 있는 거다. 한번 검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 전문 얻으러 오시면 돼. 랜드프로 전화해 주셔서 찾아오시면 돼요. 전화 받으면 얼굴을 못 보고 얘기하면 대충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 보고 얘기하시면 그래도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운정역인데 지금 개통해가지고 여기 주변 이제 다 개발 끝났습니다. 네. 항공사진이 끝났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네. 자, 여기가 상업지나 주거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토지냐 아니냐. 해당 지역을 봤는데 자연녹지 지역 라인이냐 도시 밖의 비도시 지역의 생산 녹지냐, 생산 관리냐에 따라 이게 바뀌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땅이어도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이 상업으로 바뀔 수 있는 땅을 찾아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해당 기존의 용도 지역을 봐야 되고 주변에 도로가 옆에 나 있는지도 봐야 돼. 그리고 역과의 거리가 아까 몇 킬로 안에 있는 건지 역의 규모가 환승할 수 있는 그 큰 환승역인지 역의 규모가 환승역인지 아닌지 그리고 주변에 개발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본 다음에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도시면 특히 더 빨라요. 파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났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토지 가격 상승이 높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까 야당역 같은 경우는 아까 100배가 넘게 올라간 거죠. 예. 아까 그 운정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오늘 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땅을 사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남들이 언젠가 땅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예. 그 사람이 그만큼 정보를 취득하고 그거를 배우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만큼 수익이 생긴 거지. 앉아가지고 그냥 누가 사라고 해서 샀다. 대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에 제가 상담을 해보면 거의 90%가 다 뭐냐면 거의 90%가 지인 통해서 땅 산 거야. 지인 통해서 절대 땅 사지 마세요. 예. 아는 사람 통해서 땅을 사다거나 이러시면 후회되는 경우가 많아. 차라리 자기가 발품 팔아서 이 땅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괜찮겠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돌다리도 두들려보고 건너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가야지 아는 사람이야 이거 좀 오른다던데 그럼 오르면 그 사람이 사지 왜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사고 난 다음에 물어보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기 전에 미리 물어보는 습관만 가지시면 절대 2016년도도 미래는 흐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토미 교수님, 아름다운 교수님이 나와서 이어서 해주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